네, 부둣가 어시장입니다. 생선도 사고 삶의 활기는 덤으로 얻은 곳이죠. 귀하고 특별하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긴 정말 없는 생선이 없습니다. 종류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다 특별신데 그 중에서도 찾기가 어려운 생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뭔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상어입니다. 상어. 상어를 시장으로 선정했습니다. 깊은 바다를 누비던 상어가 무트로 나왔습니다. 커다란 덩치 속에 숨어있는 소박하고 담백한 맛. 늘 맛볼 수 없어서 더 귀한 맛. 여러분, 상어 밥상을 아십니까? 누군가에게는 눈물 어린 밥상이었고 또 누군가에겐 뿌듯한 밥상이었다는 상어 밥상 이야기. 상어 밥상을 찾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주 모슬포항이 겨울 바닷바람에 깨어납니다. 뱃사람으로 산 지 50여 년, 이경익 씨가 출항 준비를 하는데요. 이경익 씨는 얼마 남지 않은 전통 상어잡이 중에 한 명이십니다. 상어를 낚을 첫 번째 채비, 네, 고등어 미끼입니다. 조금 때를 맞춰 바다로 향하는데요. 이 고등어들이 상어를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처음. 처음이에요? 아, 저기 안 되니까 안 다녀. 어떻게 상어가 좀 들어온 것 같네요? 먹어봐야지. 지금은 잘 안 들어와. 한 5월달 장마철에. 맞네요. 그쪽에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상어도 귀하고 잘 안 잡혀. 잡을 수 있는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그나마 제주 바다에서 상어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힘 좋은 녀석과 맨몸으로 부딪혀야 하다 보니 뱃길에는 늘 막내 아들 영남 씨가 함께합니다. 초저녁에 나선 지 1시간 반. 상어가 다니는 길목에 도착했습니다. 빨아도 오고 갚아도 그 사이에는 한 160, 170 제일 깊어 거기가. 이경익 씨가 미끼에 입을 맞추는데요. 나름의 풍어 의식이라네요. 그러니까 저 쪽에는 상어가 물 거고 상어. 낚싯줄은 바다 밑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 먹이 사냥을 하는 상어를 유인하기 위해서죠. 다음 날 아침, 과연 상어가 걸려들었을까요? 한 놈이 물긴 물었는데, 네, 꽤 커 보이네요. 첫 번째 손님은 상어만큼이나 반가운 다금바리입니다. 다금바리 역시 깊은 바다에 사는 심해어라 걸린 모양입니다. 상어뼈를 찾은 두 번째 물고기는 바다장어. 마라도 앞바다는 수심이 깊어 걸려들은 손민고기도 이렇게 대물이 많습니다. 상어 많이 들어온 쪽에는 저를 장어 잘라 먹어. 잘라. 그리고 파도가 거칠어졌다 싶은 순간 보고 다금바리 에이야 상어. 드디어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몸부림이 꽤 세찬데요. 잡았다 상어. 이거 막쟁이 상어가 아니고. 이렇게 와야를 해서 딱 묶어야 생전 묶어야. 야, 톱니.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딱 잘라버리죠. 이게 상어 가지고 막장이라고 해요. 이거. 아 그래요? 우리 저 옛날 잡는 거는 저 마라도 근데 가서 큰 거, 한 150kg짜리 마라도에서 잡는 건 외우내기라고 해서 노릇으로 먹은 거 큰 거. 이거는 이제 까만 거, 까만 상어. 상어 종류가 많아. 상어 종류가. 이렇게 뿔 돌린 상어도 있고. 우리나라를 찾는 상어는 모두 41종. 그중 제주에서 만날 수 있는 상어 종류는 40종. 유독 제주 앞바다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상어들이 배유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러한 상어들이 대형 상어고요. 방어 어장에 이렇게 상어들이 이렇게 따라서 섭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몰려오듯이 큰 군집을 이루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러한 먹이 생물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러한 습성을 보입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흑산도를 포함한 서해안권, 동해안도 중요 상어 어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에서는 상어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골칫덩이. 바로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방어잡이 배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마라도와 가파도 사이 바다는 방어의 황금어장이기도 한데요. 겨울바다의 대물이라는 방어를 잡기 위해 살아있는 자리돔으로 방어가 입질하기를 기다려봅니다.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하는군요. 마라도 앞바다에 세찬 물살이 만들어낸 탄탄한 근육질의 방어. 이맘때가 가장 맛있는 데다 하루 평균 3,000마리 넘게 잡는다고 하니 대물 중에 대물입니다. 빨리 고기 살려야 돼. 줄줄이 방어가 올라오는 사이 뱃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넣어요? 사먹어. 이거 말고 뭐가 먹어요? 사탕아. 상어요. 팔떡대는 방어 대신 몸뚱이가 반쯤 잘려나간 방어가 올라왔습니다. 먹이를 따라 떼를 지어 나타난 상어가 방어잡이의 최대 방해꾼입니다. 급기야 잡은 방어를 미끼 삼아 상어를 유인하기에 나선 어부들. 예상대로 상어가 입질을 했군요. 잡히느냐 놓치느냐 바다 위에 한판 승부가 벌어집니다. 어찌나 힘이 센지 장정 서너시 달려들어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죽는 순간에도 먹이 사냥을 한다더니 배 위에 올라와서도 살기 위한 몸부림이 거셉니다. 바다의 폭군 상어가 골칫덩어리로 변한 이후 이경익 씨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방어가 상어배로 건너옵니다. 한 마리라도 더 많은 상어를 잡아야 방어 어획량을 늘릴 수 있으니 잡은 방어라도 바칠 수밖에. 반평생 상어잡이로 살아온 아버지 대신 아들 영남 씨가 상어 사냥꾼 역할에 나섰습니다. 딱 크다 이놈은. 다시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이 무태 상어는
작은 상어를 잡아먹을 정도로 대식까지만 다행히 사람을 위협하지는 않는다네요. 이 정도면은 몸값 좀 받을 것 같은데 그게 더 예전만 못하다는군요. 한 40kg. 옛날에 한 키로에 4-5천 원 갔는데 지금은 잘 찌면 한 2,500원. 키로에 3,000원, 2,500원, 2,000원. 뭐 제사상에 올려서 쓰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쓰는 모양이라. 옛날 할아버지 때가 상어 많이 먹었지. 대형 어류치고는 어부들에게 대접을 못 받지만 무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귀한 고기가 상어입니다. 특히 오늘처럼 생물 상어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야, 오래간만이네 상어 이거. 아, 싱싱해. 좋아 좋아. 옛날에는 먹었는데 너무 귀하고 이렇게 싱싱한 것이 구경 자체가 못해요. 구경을 못 한다고. 그리고 또 이걸 다 잡으면 다 냉동시키고 말리고 그랬대. 근데 우리 어렸을 땐 다 이거 회로 먹었죠. 아우 신기해. 본격적인 상어 음식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 상어 껍질이 만져보면 굉장히 사포처럼 돼 있잖아요. 이게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사포처럼 깨끗이 밀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여기하고 여기가 틀리죠. 이쪽은 그냥 못 먹고. 옛날에는 이거를 갖다가 쇠수세미로 안 하고 볏짚을 갖다 말아가지고 볏짚으로다가 문질렀대 그래. 상어의 옛 이름도 모래사자를 써서 사어라고 불렀다 하니 껍질이 꽤나 거칠었나 봅니다. 우리 고향이 영산포인데 영산포 그 포구에 홍어 싣고 오면서 옛날에 이 홍어하고 이거 죽상어라고 그러거든요. 이 죽상어하고 많이 우리 접해봤죠 옛날에. 야, 그건 뭐 하려고? 전라도 나주 영산포 사람에서 제주도 모슬포 사람이 된 지 30년. 두툼한 상어 살을 가르고 회치는 솜씨를 보니 어느새 섬사람이 다 된 모양입니다. 어디 보자. 야, 이렇게 먹어보니까 이것도 색다르네. 나는 왠지 상어는 억센. 괜찮네. 오, 떨었다. 제주도 사니까 이런 거 먹어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은 그냥 상상을 못해 상상을. 고기와는 다르게 엄청 부드럽구나. 전라도 이제 남쪽 지방 가면 큰 일 있을 때 뭐 집안 큰 어른이 돌아가실 때 보면은 상어회, 육회, 홍어 이 세 가지는 꼭 안 빠졌어요. 예, 지금 워낙 귀해버리고 이 상어가 안 났기 때문에 이제 점점 문화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때만 해도 이거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죠. 그 세 가지는 꼭 넣었어요. 여러분 상어회 맛을 아십니까? 거친 껍질 속에 숨어있던 부드러운 속살 참 찰진 맛이죠. 이번엔 상어 회무침입니다. 이 회무침에 전라도 출신 김종호 씨의 요리 경험이 접목되는데요. 네, 바로 막걸리입니다. 상어도 홍어처럼 암모니아 발효를 하기 때문에 툭 쏘는 향이 특징인데요. 막걸리의 많은 유기산이 암모니아를 중화시켜 보다 부드럽게 즐길 수 있다는군요. 그러고 보니 음식을 먹기 편하게 만드는 방법도 또 맛을 내는 비법도 모두 입속의 즐거움을 위해 진화하나 봅니다. 제주도에서 잡은 상어를 전라도 비법으로 무쳐낸 죽상어 회무침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하고 육종을 하는데 이것도 맛있어. 먹어보면 접해보면 말려보세요. 상어 음식을 처음 접한다는 강현재 씨 부부는 상어를 어떤 맛으로 기억하게 될까요? 막걸리에 절이면은 홍어 맛이 나는 듯한 상어. 근데 부드러운 상어 같아. 홍어 맛 나는 부드러운 상어.
아무튼 맛있어요. 이게 맨 처음에는 이거를 회로 먹을 수 있을까, 이거를 회무침으로 먹을 수가 있을까 했거든요. 저도 의아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먹어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건데 왜 안 먹었지, 그런 의아심이 생겨요. 근데 결국은 이게 음식이 귀하다는 거죠. 생소하지만 참 즐거운 상어 밥상입니다. 상어 음식을 공부하다 만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200년 전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이 유배 시절 썼다는 자산어보입니다. 자산어보에는 상어 종류만 무려 17종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상어를 다룰 때 끓는 물에 부으면 피부가 유연해져서 비늘이 저절로 벗겨진다. 아주 자상하네요. 큰 것은 7, 8자나 되고 등 지느러미와 꼬리 지느러미에는 송곳 같은 가시가 하나씩 있다. 피부는 모래처럼 단단하다. 등 지느러미를 펴서 헤엄쳐가면 마치 돛을 편 것 같이 보인다. 맛은 매우 좋고 회를 만들거나 국을 끓여 먹어도 좋다. 이 자산어보를 썼던 그 유배지가 어디냐면은 바로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입니다. 지금도 흑산도에 상어가 많이 있는 것일까요? 흑산도에 상어 밥상이 아직 남아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자산어보가 쓰여졌던 현장, 흑산도로 향해 봅니다. 바닷물이 푸르다 못해 깊이를 모를 정도로 검다는 흑산도 앞바다. 홍어로 유명한 이 흑산도가 상어의 숨겨진 주산지였을까요? 올해 나이 78, 고종학 씨는 상어를 온몸으로 만난 산증인이십니다. 섬 일주 도로가 생기기 전까지 마을 사이를 오갔던 이동수단, 뗏말을 타고 동력선으로 갈아타는데요. 상어 어장을 향하는 길입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동력선으로 상어 잡았어요? 동력선이 아니에요. 그때는 노를 젓고 도 달고 하는 풍선. 옛날에 상어 잡는 배가 100척 이상 있었다고. 그렇게 많았어요? 많았지. 전부 생명을 거기다 걸고 살았으니까. 흑산도 사람들의 생명줄이었다는 상어. 그 상어를 잡던 황금어장은 그리 먼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상어바다 다 왔으니까. 본섬에서 1, 20분만 나가도 수심이 80m 이상이라고 하니 상어가 살기엔 최적의 조건입니다. 바로 상어장이 여긴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준하선 시작해서 놓으면 자 위에까지 올라가고 닷을 놓고 잠 자면서 또 준하 담그면은 또 준하 출해가지고 그 호롱불 그 양등 불 켜놓고 예.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 아유. 그러고 이제 버릇 끓여서 그 밥에 먹고 예. 아무 때에서 가스도 없고 그때는 기름도 없고 그럴 때요. 상어가 그 당시 굉장히 돈이 됐었나 봐요. 그렇게 힘들게 잡으신 거 보니까. 돈이 금덩어리였죠. 그래. 척박한 섬에서 기댈 곳이라고는 바다뿐. 바다가 내어주는 상어를 진을 치고 잡을 정도로 흑산도는 상어의 주산지였습니다. 상어 어획량이 많았다는 증거가 마을 안에도 남아있는데요. 어르신 여기 어디예요? 여기 이것이 상어 감도 생으로 가지고 와서 네. 창자를 다 꺼내고 소금을 넣어서 네. 절여가지고 이 안에다 차박차박 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장고. 집집마다 있었다는 상어 간독. 깊이가 7m를 넘는 곳도 있었다는데요. 가능한 한
많은 양을 저장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큰 상구배라고 있어. 이제 그 배에다 싣고 저 영산포 한평 모두 이제 글로 가가지고 도시에 가서 이제 팔아가지고 네. 식량 교환하고 예. 모든 생활 필수품 전체를 다 사오고 그래서 이제 먹고 살던 이거 바로 간독이라. 1960년대 흑산도는 수천 척의 고깃배가 타시를 열고 일본의 포경선 덕분에 심심치 않게 고래까지 잡히던 서남해권 최대 어항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물론 바닷길 따라 상어들도 흑산도를 많이 찾았다는군요. 흑산도 안에서도 상어를 가장 많이 잡았다는 심리마을을 찾았습니다. 바다는 그때의 상어 전성기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판장에 상어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상어를 구해온 이 할머니들은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하는데요. 상어잡이의 아내였던 박일단 씨가 능숙하게 상어 배를 가릅니다. 상어알을 직접 본 건 처음입니다. 한 배에 수십 개가 들어있다고 하니 암상어는 또 다른 수확입니다. 상어알도 먹는 거예요? 먹어요. 이 상어 맛있어요. 진짜요? 두부같이 만들어 먹고 계란 찜해놓은 것 같아요. 이것은 이고 실험자는 이. 우리 아그들 쪽에는 이런 때가 전기가 뭔지 모르고 하여튼 이 지름으로 살았대. 이거 데려갖고 그래서 초롱불 써놓고 방마당 해놓고 이런 바깥에는 이런 옛날에 그 뭐 양등 그런 거 한낙서 걸어갖고 살고. 옛날에 보던 기름이 많이 나와 이름도 기름상어입니다. 흑산도 역시 끓는 물에 데쳐 상어 껍질을 벗겨냅니다. 이 방법은 자산어버에도 나와 있더군요. 성에 잡아서 팔아갖고 버릇팔아다가 여기는 농사가 없짓게 버리만 쫓가서 하고 육지에서 버리도 다 달아다 먹고 그렇게 약가서 먹고 살았더라. 우리가 해서 먹고 산 게 아니라. 상어를 팔아 곡식을 살 정도로 농사지을 땅이 없었던 흑산도. 그 척박한 땅에서 바닷바람을 견뎌준 작물은 콩이었습니다. 여건상 선택된 양념이었지만 최상의 맛궁합을 보여줬다는데요. 된장을 발라야 알아. 무엇이 감칠맛이 있어. 이 상에는. 기름기가 거의 없어 담백한 상어 고기에 감칠맛을 더해준다는 된장 양념. 두툼한 살 안에 된장 맛이 배이도록 30여 번 푹 쪄주는데요. 상어의 주산지 흑산도에서 만난 첫 번째 상어 밥상, 상어 된장찜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고기 대신이었던 상어포는 별미 중에 별미였다고요. 상어 음식을 할 때면 박일단 씨는 먼저 간 남편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이 영감님이 노젓는 배, 옛날에 노젓는 배 있어. 목선인데 그런 배로 고동에 낚고 가라지 낚고 그렇게 만자 태도 그렇게 댕기다가 홍도를 갔는데 날이 굳게 홍도선 노를 그 노를 한자 져서 이 흑산을 왔다요. 그렇게 힘이 좋아. 남편은 흑산도 최고의 상어잡이였습니다. 동갑내기 남편과 22회를 살고 5남매를 홀로 키웠다고요.
이렇게 편하게 앉았는 시간이 없고 맨 그 주나 보자 하고 주나 추리고 그거 보자 하고 배꼽선 보고 맨 그래. 상어를 툭툭 썰어 끓이는 상어 된장국은 남편이 특히 좋아했던 음식입니다. 깊은 바다를 품었던 상어와 새우를 품은 된장의 만남. 어쩐지 소박하면서도 속내 깊은 흑산도 사람을 닮아 보입니다. 옛날 생각나네. 상알. 다른 지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상어 알찜인데요. 알찜을 밥상에 올리는 날은 아이들 젓가락이 절로 바빠졌다는군요. 이렇게 어른네 발로 한 발도 된 상에도 잡히고 그러면 그것 속에서 이런 알이 막 국비국 나라고 새끼도 들어 나오고 그래갖고 이런 무엇이 굵은 바게트로 한 낙석 열었다면 나와서 막 간하고 그렇게 살았더라. 그런 거 먹고 그때는 이런 상해 고기를 많이 먹고 살았지. 상어 알찜을 즐겨 먹던 흑산도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무트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상어 알찜 맛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옛날에 이것으로 불 쓰고 살았는데 상어 애를 끓여 기름을 얻을 겁니다. 여수 사람들 전기 쓰던 이거 데려서 지렁 갖고 이방 저방 몇 방에다만 다 쓰고 바깥에는 캄캄하게 해놓고 살고 그랬지요. 그렇게 오죽했겠어. 그 세상을 살라고 서럽지. 물통 이거 댕기면서 물질러 먹고 보릿고개 해갖고 보릿 도구통에 찍고. 흑산도에 전기가 들어온 건 26년 전. 그 전까지는 비싼 석유를 쓰거나 대부분 이 상어 기름으로 불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상어 기름에 애달픈 사연 하나가 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영감님 돌아갔었던 그해 8월 달에 그 전기가 들어왔어요. 이 한전이 딱 연결해서 다 해놨는데 불만 온다 내려온다 그랬는데 안 왔어. 그래갖고 내가 얼마나 울었잖아요. 환한 세상을 못 보고 간 게 못내 가슴에 남습니다. 마을에 상어잡이 어부들이 상어 밥상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쪽 상해찜 좀 잡숴보세요. 예. 제사 모실 때 말이요. 그러게라. 더덕하고 한 점씩. 예, 산제 돌리잖아요 이거. 이것이 시약 모실 때문에. 흑산도 어부들조차 요즘은 귀하게 만나는 상어 밥상입니다. 어종이 풍부해지면서 입맛이 변하고 찾는 이들이 줄자 더 이상 상어를 잡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 사람은 평당에 뭔 줄 아시오? 상어고기, 상어 된장국이요. 요즘은 상어 된장국이 극히 드물지라. 옛날엔 이것이 참 일미였었는데 굵은 놈은 그놈 육지에 가서 팔아 쌀밥 굴라니까 장거로 나쁜 거로 술해서 상어를 뚝. 어느새 오래전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한 분이 상어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은학이랑 뭐 그것이 경상도로 많이 갔어. 그거 참 비쌌어 경상도에. 그쪽에서는 그걸 많이 먹었나 봐요. 그쪽에. 네, 말 들으니까 혼대사 치는데 그 점상인가 그것이 없어 안 쓰면은 그 집 초상이나 뭐 아그들 여우는데 저가 안 거다 그렇게 말해. 흑산도 점상이 잡아서 모두 경상도로 갔다고 목포로 있어. 전기문에 옥절구야 진
세월이 잠들었냐 옥중에다 불을 밝혀 양등에다 걸어놓고 저기 가는 저 생에는 남생인가 여생인가 여생지를 가거들랑 우리 엄마를 만나거든. 풍랑에 남편의 배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불렀다는 노래 한 자락. 돌아올 길 없느니라 그리움만 짙게 풀어내집니다. 흑산도의 큰 상어들은 경상도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간 동해안의 포항. 대체 왜 전라도 상어가 경상도로 향했을까요? 어시장에서 만난 상어가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빨을 봐라. 사람을 잡아먹고도 남을다. 제 평생 이렇게 큰 상어는 처음 대면합니다. 청상알이라고 하는데요. 취재 중에 잡혀주다니 운이 좋았습니다. 이거 어디서 잡으세요? 부산에서 텀벨러 잡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큰 상어 본 적 있으세요? 처음 봤어요. 보니까 어떠세요? 깜짝 놀랐지요. 내가 나이 70에 이거 처음 보는데 이렇게 살아도 나도 부산 출신인데. 한눈에도 커 보이는 녀석의 몸 길이는 4m 안 사시고 포항 지역에서는 이걸 멍치라 그러거든요. 네. 청상아리 그러기도 하고 누가 더 큰 것도 있었어요. 얼마? 한 5m 80짜리를 몇 년 전에 강구에서 샀는데 5톤 트럭이 실었는데 상어가 살아가지고 막 움직이면서 그 5톤 탑을 다 망가뜨려갖고 탑을 물어준 적이 있어요. 얘가 지금 그만큼 무서운 애예요. 대형 상어 전문 해체가 이영태 씨가 나섭니다. 상어 해체 구경 좀 해볼까요? 역시 지느러미부터 자르는군요. 상어의 지느러미는 킬로그램당 가격이 몸통보다 100배나 비싼 탓에 현지 사람들도 실물 구경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 그게 뭐예요? 이게 지느러미인데 삭스핀 그 원료죠. 상어 삭스핀 원료. 삭스핀 되게 귀한 거 아니에요? 귀한 건데 말려가 삶아갖고 떼야 되는데 그러면 당면처럼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본격적으로 몸통 해체가 들어가는데요. 네, 근데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요만큼씩 그래 표시를 해갖고 자르는 겁니다. 왜요? 그 산적할 때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제사상에 올릴 때 길이가 들쑥날쑥하면 안 되잖아요. 경상도에서 상어 고기는 대부분 제수 음식으로 소비됩니다. 산정용으로 큰 상어 고기가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흑산도에서 넘어왔던 상어들도 바로 제수용으로 쓰이기 위해 전라도보다는 비싼 값에 팔렸던 거고요. 지금부터가 진귀한 구경입니다. 마치 고래고기처럼 부위별로 해체가 되는데요. 마블링이 선명한 것이 이쯤 되면 육고기라고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 살코기가 진짜 육회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 부위가 맛있는 부위라고 하잖아요. 참치도 대배살이 제일 맛있듯이 상어도 요 배살 부위가 제일 맛있어요. 상어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잔가시가 없어 참 먹기가 편한 생선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그래서 상어를 좋아하는 이유죠. 전국적으로 나면 포항 쪽으로 많이 오죠. 나기는 부산서 많이 나도 큰 배가 잡아오는데 많이 나도 포항 쪽으로밖에 안 오는 거라요. 다른 지방 가면 이걸 선호를 안 하니까 이 고기를. 상어 고기 중 가장 맛이 궁금한 지느러미 힘줄. 흔히 삭스핀이라 불리는 부분을 맛보고 싶은데요. 그저 삶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양념 넣고 삶으면 날감지 예쁘고 또 사스펜 같은 게 하얀 실 같은 게 나와요. 지금 조금 나오고 있죠, 이거. 노란 당면 같습니다. 모든 상어에 이 삭스핀이 있는 걸까요? 귀상어 있죠, 귀상어.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조수에 나오는 거 네. 백상아리 예. 거기서 많이 나오고 이거는 청상아리고 이거는 큰 거는 멍치기 때문에 상어 종류가 한 30종 된다 그러면은 삭스핀이 나오는 종류는 한 3개, 4개 종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싼 거야. 그래서인가요? 동태평양 인근에서는 지느러미만 잘린 채 상어가 버려진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와, 완전 꽃이 비싸요. 이보세요. 아까보다 훨 많아졌죠? 정말 노랗고 탱탱한 삭스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상어 지느러미 힘줄 맛은 현지인은 물론이고 상어를 잡는 어부들조차 맛본 사람이 적습니다. 탱탱하게 꽉 찬 맛일까요? 아니면 빈 맛일까요? 콜라겐 덩어리라는 삭스핀 맛이 궁금한데요. 이런 시장 상인들도 제 맘과 똑같은가 봅니다. 평생 먹을 기회가 다시 없을까 싶어 입도 손도 바쁘군요. 이거는 고구마에 먹는 거다. 쪼매만 모아라. 아, 그래, 양아 귀하다. 너무 많이 먹잖아. 쪼매만 모아라, 쪼매만. 한 입에 들어간 거기 한 2만 원씩 넘는다. 하도 몸이 좋다 하기는 내가 무한정으로 집에 있는데, 지금. 야, 찔끔찔끔하고 맛은 크게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게 귀한 음식이라 걔가 나고는 처음 먹거든요. 돈베이가 맛있다. 드셔보니까 귀한 음식 같아요. 옛날 야, 잔치. 귀한 거 같네. 비싸진 않지만 상인들의 단골 메뉴였던 상어 음식도 있습니다. 두꺼운 상어 껍질을 푹 삶아낸 상어 투찌. 막걸리라도 한 잔 걸치고 풉니다. 그리고 이게 제사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상어 산적입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제사상에 올렸다고 하는데요. 경상도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상어 산적을 전통적으로 상에 올립니다. 상어는 옛날에 그래 간돈배기 하면서 소금 단지 안에 한 덩어리씩 넣어놨다가 손님 모시고 어른들을 큰 상에만 올리지. 이거 밑에 애들은 먹을 수도 없었어요. 제사상에나 올리고 그러니까 아주 그 귀한 고기였어 옛날에 상어가. 영천 땅입니다. 이곳이 바로 상어가 내륙으로 이동했던 관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왜 영천이었을까요? 영천 땅은 조선시대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먼 길 떠나는 보부상들의 줄인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데 제격이었던 곰탕이 이곳의 대표 음식이 됐습니다. 보부상들의 등짐에 있었던 상어 고기를 이곳에선 돈백이라고 부릅니다. 경상도 방언으로 토막낸 상어 고기라는 뜻이라는군요. 영천 돈백이 골목에서 한 해 판매하는 돈백이 양은 200여 톤, 전국 판매량의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요거는 양지기, 여기만 기상어. 기상어. 예, 요거는 기상어. 요거는 여기서 모노로 가는데 청상아리, 베트남산도 있고. 네. 보통 베스양이 조금 있고. 요즘에는 국내에서는 잘 안 들어오나 봐요. 국내에서는 이거 없어요. 그런데 바닷물고기인 상어가 경북 영천에 모였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영천이 바다와 소금이 만나는 최단거리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오래 보관해가지고 요새처럼 뭐 냉장고 있고 이런 시대라는 소금 염장을 처리해야 오래 보관하고 1년 내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돈백이 아마도 여도 없고 이래가지고 아마 유래될 때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냉장 시설이 없던 시절 소금은 최상의 저장법이었죠.
모래 제사. 시어른 제사. 그래 시아바시 제사. 우리는 아직까지 제가 한 3년 제사 모셨는데 한 번도 이거 안 올려본 적은 없어요. 어디인데요? 요 시내 있어요, 자태. 영천? 예. 저거는 지금 이제 녹을 따는 해가 있다가 이제 내일이나 씻어야지. 씻어가 나가 말랐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구워요. 찌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장보러 오셨는겨. 고마워. 고맙습니다. 영천 돈베기 상인들의 밥상을 들여다볼까요? 추운 겨울 상인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보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요. 네. 상어고기, 돈베기, 빼탕. 빼탕? 예, 등골뼈. 예, 이렇게 생긴 등골뼈. 이 안에는 연골이 들어가지고 돼지고기 있죠. 예, 돼지고기 빼탕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누룩 냄새가 나지만 그러면 우리는 단 한 가지 무 넣고 파 넣고 이렇게 해놔놓으면 담백한 맛으로. 상어 연골에는 노화 방지에 좋다는 콜라겐이 많다고 하니 더할 나위 없는 영양식입니다. 마치 육고기의 뼈처럼 굵은, 그래서 더 진할 것만 같은 돈베기 뼈타입니다. 상어는 부위별 요리법이 참 다양합니다. 상어 껍질을 묻혀내는 신만금 씨는 그 맛을 시집와서야 알게 됐다는군요. 영천을 시집 오다 보니까는 상어고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어고기를 알게 됐지. 36년 전에 첫 문제는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먹어보니까 아주 좀 담백하고 잡내가 이렇게 뭐 비린내가 없고. 포항에서 만났던 상어 껍질을 새콤하게 묻혀내는 두치 무침. 이건 안주상에 올라도 제격이겠네요. 오래된 돈베기 상인들이 모이니 상어 얘기 한 토막이 반찬으로 나옵니다. 그때는 묘사 때 되면 통말이 먹히는 것 같잖아. 80인데. 지게를 치질 않았을 거 아닌겨? 그때는 왜 안 넣은 거야 옛날에? 지게를 치고 왔다 거의. 지게 왔다. 그래 묘사 때 되면. 그때는 자기네들이 이제 그 옷말에 짊어지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네들 손수를 했지요. 지금은 이제 처음 우리가 그 염장해가지고 입에 맛도 해줬잖아요. 그렇게 많이 사가셨어요? 네. 바다에서 영천으로, 영천에서 다시 내륙 산간마을로 먼 여행길을 나섰던 상어고기. 오늘 그 길을 따라가 봅니다. 네, 지금 제가 걸은 길이 지금 조금 이 물길이 변화가 있겠지만 이 험나는 길이 상어고기가 내륙의 양반댁으로 전해졌던 그 길이라고 합니다. 이 상어고기가 가장 깊숙이 들어갔던 곳은 한양을 제외한다면 안동 또 봉화 땅까지였다고 하는데요. 아유, 이 달구지도 다닐 수 없던 이 험한 길은 그렇죠, 힘 좋은 보부상들의 몫이었겠죠. 어휴, 전 빈 몸으로 이렇게 다니기도 힘이 드는데 왠지 이 산길에서 짠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상어의 배인 소금 냄새일까? 아니면 보부상들이 넘나들었던 이 길에 그들이 흘린 땀 냄새였을까? 상상해 봅니다. 안동의 간제종택입니다. 제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문중의 어르신들이 의관을 갖추고 조상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문중에서 제사 때 가장 신경을 쓰는 건 제사 음식. 그 중에서도 상어고기입니다. 명태는 건어물, 고기, 돈베기 다층으로 먹는 거래요. 돈베기 놓고 그다음에 육지에 와서 소고기. 그래서 보통 큰 제사는 세 가지 쓴다. 안동 양반가 제사상에 귀한 상어가
안성맞춤이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문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 제소 음식을 높이 쌓는 관례를 가능케 해준 큼직한 생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는 이제 고기가 상어라든지 방어가 제일 크니까 돈베기 안 낼 수가 없어요. 돈베기를 내가지고 그래 가지고 계속해 내려왔겠죠. 경상도에서 상어고기 앞에 반드시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안동의 상어 밥상은 제사 이후에 한 번 더 꽃을 피웁니다. 통산유 씨 15대 손인 유한윤 씨. 반가의 상어 밥상을 기억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적에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제사 지내고 제사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식구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상어를 사갖고 오시면은 이렇게 피편도 해 잡숫고. 상어 산적을 하고 남은 상어 머리와 껍질에 색이 고운 고명들을 넣어 삶은 후 하루 정도 기다립니다. 마치 젤라틴처럼 탄력 있는 색다른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제삿날과 잔칫날 빠지지 않았다는 상어 피편에서 손님을 위한 정성어린 마음이 읽혀집니다. 엄마가 41살이 저를 놓으셨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노산이죠. 그때 당시는. 네. 여러 가지로 제가 받았던 사랑, 또 뭐 속도 썩였고요. 또 가라는 시집도 안 갔고요. 영남 선비였다는 아버지와 평생 종부로 살아온 어머니 품에서 금지옥엽 자란 유한윤 씨. 외국의 터를 잡은 오빠와 다른 집 며느리가 된 언니들 대신 미혼인 그녀가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머니 쓰시던 거고요. 금지밥. 예, 상하고 저거 하고 이쪽에 이제 이런 거 하고 이 함지박 하고요. 어머니의 채취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집기들은 어릴 적 음식 맛을 기억에서 끄집어 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돌화구로 식혜를 만들 겁니다. 어머니 살아생전 그 손맛을 이어받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애써 덜어내고 두툼한 상어 고기를 얹습니다. 어릴 적 먹어봤던 그 맛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입맛을 잃을 때면 고운 고춧가루로 무쳐내던 상어 식혜입니다. 상어 음식 중에서도 유한윤 씨가 특히 잊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상어, 소고기 이런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끓이는 거를 잡탕이라 그러는데 어머니가 옛날에 제사 지내고 나면 그 다음날 이거를 즐겨 끓여주셨거든요. 상어 고기는 물론 제사상에 올랐던 음식들을 한데 모아 끓여냈던 탕은 어린 나이에도 깊은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처음에 적응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또 이렇게 도회지 생활 하다가 이렇게 시골 같은데 완전히 생활이 극과 극이잖아요. 혼자 저 안방에서요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한 권 쓸까 그랬어요. 제목이 안방에서 흘린 눈물. 그래요? 혼자서 저기 100일 정도는 아예 대문 닫아 걸고 바깥 출입을 제가 안 했습니다. 안동에 내려와 정착한 지 12년. 그 세월 동안 되살려낸 맛. 어머니의 상어 잡탕입니다. 오늘의 상어 밥상은
어머니 대신 문중의 아주머니와 함께합니다. 아주머니는 어머니의 손맛을 기억하겠죠. 어머니의 상어 음식 고스란히 밥상에 담아냈군요. 모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상어를 해가지고 먹으니까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엄마 생각도 나고 한번 지나간 기회는 오질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혼자라도 열심히 잘 지키고 살아야 되겠죠. 그녀에겐 집이 곧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상어를 품고 있던 거친 겨울바다, 그 겨울바다를 누비던 강인한 상어. 바다에서 무트로 나온 상어 밥상을 찾아 떠난 여정.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전 길의 끝에서 작은 소망 하나를 품어봅니다. 이제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상어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입맛도 변해서 상어를 찾는 사람들도 줄고 있다고 하니 그 맛을 기억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겠죠. 옛날 사람들이 찾아낸 상어의 밥상이 그 강인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 맛, 우리 후손들도 이런 책이 아닌 밥상에서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